전 세계가 단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재건될 수 없다. 잿더미가 된 땅, 먹을 것조차 없던 변방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이 땅에서 일어난 전무후무한 대역 전극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질투를 넘어 두려움을 느끼는 일본, 그리고 경이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분석하기 시작한 미국. 대체 무엇이 이 흑수저 국가를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일까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영토마저 좁디 좁은 이 작은 나라에 숨겨진 비밀 병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반도체나 K 콘텐츠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모든 신화를 가능케 한 오직 한국인만이 가진 독보적이고도 치명적인 비밀 자원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강대국들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던 한국의 진짜 힘, 전 세계를 압도한 그 거대한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엽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경제 저널리스트로 10년을 살았죠.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00만 명.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하죠. 그런데 지난주 토론토 자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세계무역기구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각국 수출입 균형을 비교하는 일상적 작업이었죠. 미국 적자 8천억 달러, 중국 흑자 6천억 달러, 독일 흑자 3천억 달러. 예상 가능한 숫자들이 쭉 나열됐어요. 그런데 한국 데이터에서 스크롤이 멈췄습니다. 석유 수입 1억 배럴, 천연가스 수입 5천만 톤, 철광석 수입 7천만 톤. 이 나라는 모든 걸 수입하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자원 빈국이었죠.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반도체 수출 1,400억 달러, 자동차 수출 600억 달러, 조선 수출 400억 달러, 석유화학 300억 달러. 이게 같은 나라 데이터 맞나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즉시 산업별 세계 점유율을 검색했어요. 반도체 메모리 70%, LNG선 55%, 디스플레이 40%, 2차 전지 35%.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자원도 없고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산업에서 세계 1위를 하죠?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가보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거기 진짜 미쳤어요. 이틀 뒤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깨끗했죠. 로봇이 안내를 하고 자동 번역기가 곳곳에 있었어요. 이게 공항이 아니라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강남이요. 호텔 예약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는데 속도가 장난 아니었어요. 시속 100km인데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죠. 끼어들기도 없고 경적도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수십 층짜리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불은 대부분 켜져 있었습니다. 밤 10시인데도요. 이 사람들 언제 자는 거지?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났고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어요. 편의점마다 불이 환했죠. 24시간 영업.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하고 방으로 올라갔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펼쳤어요. 한국 경제 성장률 60년 추이. 1960년 1인당 GDP 79달러. 이건 아프리카 평균보다 낮았어요. 2024년 3만 5천 달러. 지칠 수준을 넘어섰죠. 60년 만에 400배 성장. 저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5배, 일본은 20배, 중국은 80배, 한국은 400배였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더 이상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국가부도 직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근데 2년 만에 갚았어요. 모든 빚을. 2008년 금융위기. 세계 경제 붕괴. 근데 한국은 1년 만에 회복했죠. 2020년 팬데믹. 전 세계 마이너스 성장. 한국은 마이너스 1%에서 그쳤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넘어지면 더 빨리 일어났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일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2시인데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어떤 건물에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 조식당에 내려갔죠. 비즈니스맨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장 입고 노트북 펴고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인데요. 저는 프런트에 물었습니다. 부산 가려면 어떻게 해요? KTX 타세요. 2시간 반이면 돼요. 2시간 반?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네. 시속 300km예요. 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사가 거대했어요. 공항처럼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죠. 기차표를 샀습니다. 부산행. 오전 9시 출발. 플랫폼에 섰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어요. 유선형 디자인. 하얀색 차체. 조용했습니다. 놀랍도록. 자리에 앉았어요. 정시 출발. 초 단위로 정확했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속이 부드러웠어요. 진동이 거의 없었죠.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아파트, 공장, 논밭.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조선업 세계 점유율. 결과가 떴어요. 45%. LNG선 55%. 컨테이너선 40%. 왜 하필 배인가요?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국조선소 위치. 부산 인근 거제도. 울산. 창원. 바다 근처였어요. 당연하죠. 배를 만드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수입해야 해요. 수입하려면 배가 필요하죠. 그럼 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생존 때문에. 이게 시작이었을까요?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동해. 햇살이 수면을 반짝이게 만들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의 답은 바다에 있을지도 몰라. 2시간 15분 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정시였어요. 1초도 틀리지 않았죠. 역을 나서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공기. 갈매기 소리. 저는 택시를 잡았어요. 부산항 가주세요.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관광객이세요? 아니요. 취재요. 뭘 취재하는데요? 한국이 왜 강한지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한국 가면 알 거예요. 거기 가면 다 보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 시내가 지나갔죠. 빌딩, 아파트, 공장. 그리고 멀리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수십 대, 아니 수백 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한국이 세계 1위가 된 이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진짜 자원. 부산항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빨강, 파랑, 노랑. 형형색색 철제 상자들이 10층 건물 높이로 쌓였죠. 크레인이 동시에 수십 대 움직이며 화물을 옮기는 모습은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소음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쇳소리, 기계음, 경적.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이게 항구예요? 공장 아니고요? 안내를 맡은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공장 맞아요. 세계를 먹여 살리는 공장이죠. 그가 한쪽을 가리켰어요.
항구 끝에 거대한 선박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일반 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축구장 2개를 합친 크기. 은색 구형 탱크가 4개 달려 있었죠. 저게 뭡니까? LNG 운반선이에요. 영하 163도 액화천 연가스를 싣고 중동에서 유럽까지 가죠. 저는 그 배를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탱크. 마치 우주선 같았어요. 전 세계에 몇 척이나 있습니까? 600척 정도요. 그중 350척을 한국이 만들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절반 이상이라고요? 네. 프랑스, 독일, 영국이 겨울 난방하려면 이 배가 필요해요. 러시아 가스관 끊긴 뒤론 더욱 그렇죠. 순간 퍼즐한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네 집이 따뜻한 이유가 한국 배 덕분이란 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앞서 걸었습니다. 저희 따라오세요. 우리는 항만관제센터로 향했어요. 10층짜리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 문이 열렸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나사 관제실처럼 수십 명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화면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수천 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전 세계에저 케이블 네트워크예요. 지금 보시는 이 선들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 99%를 전송하죠. 저는 스크린에 다가갔습니다. 런던과 뉴욕을 연결하는 선, 도쿄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선, 시드니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선. 그 모든 선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 김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수심 8,000m 아래 깔려요. 수압, 해류, 지진. 모든 걸 견뎌야 하죠. 한국 점유율은요? 케이블 제조 45%, 설치 기술 60%예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와이파이 켜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올리죠. 근데 그 신호가 8,000m 바다 밑을 지나간다는 걸 몰라요. 한국이 만든 케이블을 통해서요.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김 과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인터넷이 끊겨요. 전 세계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석유가 멈추면 차가 안 가요. 근데 이게 멈추면 문명이 멈춰요. 은행, 병원, 학교, 정부. 모든 게 인터넷에 의존하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바다가 반짝였죠. 저는 방파제를 따라 걸었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어요. 파도가 부서졌죠. 멀리 컨테이너선이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확실하게.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거제도 가실 거예요? 네. 조선소 보러요. 좋아요. 거긴 더 놀라울 거예요. 더 놀랍다고요? 이것도 충분히 놀라운데요. 거제도는 배가 태어나는 곳이에요. 여긴 배가 출발하는 곳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 해운대 해변을 걸었어요. 모래가 부드러웠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근데 저는 알아요. 이 바다 아래 8,000m에 케이블이 깔려 있다는 걸. 저 멀리 떠다니는 배들이 유럽의 난방을 책임진다는 걸.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LNG선 350척. 세계 절반 이상. 컨테이너선 40%. 해저 케이블 60%. 이건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인프라였죠. 세계 경제의 혈관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자원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나머지는 뭘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제도행 버스표를 예약했어요. 부산에서 1시간 거리.
세계 최대 조선소가 있는 섬이죠.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죠.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토론토 자택에서 본 데이터. 석유 수입 1억 배럴. 천연가스 수입 5천만 톤. 이 나라는 모든 걸 수입해요. 근데 그 수입품을 실어 나르는 배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 배로 돈을 벌고요. 그 돈으로 또 기술을 사고, 그 기술로 더 좋은 배를 만들고. 이게 선순환이었어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거죠. 버스가 멈췄습니다. 거제도 조선소 입구. 저는 내렸어요. 정문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 도크가 5개 보였고 각각에서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크레인이 철판을 옮겼죠. 사이렌이 울렸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세계가 만들어지는구나. 안내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사라 톰슨 씨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 따라오세요. 오늘 엄청난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안전모를 쓰고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음이 귀를 찢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죠. 여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한국이 자원 없이 세계 1위가 된 비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진짜 힘. 거제도 조선소 작업장. 제 눈앞에 거대한 철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로 10m, 세로 5m, 두께 5cm. 용접工한 명이 그 철판 앞에서 작업 중이었어요. 불꽃이 튀고 쇳소리가 울렸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현장 책임자 최 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게 뭐 하는 겁니까? LNG선 탱크 용접이에요. 영하 163도 가스를 담는 부분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철판 붙이는 거 아닌가요? 최 팀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용접선 오차 허용 범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요? 0.001mm예요.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머리카락 굵기가 0.05mm예요. 그것보다 20배 얇은 틈도 안 돼요. 틈이 생기면 배가 폭발하거든요. 5cm 두께 철판을 0.001mm 오차로 붙인다고요? 네. 안 그러면 유럽 사람들 얼어 죽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용접공이 고글을 벗었어요. 50대쯤 돼 보였죠.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30년요. 30년 동안 이렇게요? 네. 매일. 0.001mm. 저는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바위처럼 단단했죠. 30년. 10,000번이 넘는 용접. 단 한 번도 실수할 수 없었던 시간. 이게 한국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오후엔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거제도에서 서울 거쳐 평택까지 4시간 거리. 반도체 공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KTX 안에서 검색했습니다. 3나노 공정. 세계에서 한국만 양산 가능. 대만이 개발 중. 미국은 5년 뒤 예상. 3나노.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 그 안에 수십억 개 트랜지스터를 넣는다고요? 말이 안 됐어요. 근데 한국은 하고 있었죠. 평택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반도체 공장 가주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삼성이요, SK요? 삼성이요. 거긴 들어가기 어려운데요. 예약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평택 시내를 벗어나자 공장 지대가 나타났어요. 거대한 건물들. 창문 없는 회색 벽.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왔죠. 공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이 공항보다 삼엄했어요. 신분증 확인. 금속 탐지. 휴대폰 압수. 카메라 봉인. 왜 이렇게까지 해요? 박 차장이 답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게 전 세계 스마트폰 심장이거든요. 이 공장 하루만 멈춰도 애플, 삼성,
구글이 동시에 생산 중단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클린룸 들어가기 위해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밀봉. 숨쉬기도 답답했어요. 먼지 한 톨도 허용 안 돼요. 박 차장이 말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섰어요. 조용했습니다. 놀랍도록. 수백 대 장비가 가동 중인데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노란 조명 아래 로봇 팔들이 웨이퍼를 옮기는 모습은 마치 발레 같았죠. 규칙적이고 우아하고 정확했습니다. 박 차장이 한 장비 앞에서 멈췄어요. 이게 EUV 노광 장비예요. 가격이 2천억 원이고요. 2천억 원이요? 네.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드는 회사는 단 한 곳뿐이에요. 네덜란드 회사. 근데 이걸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셋뿐이죠. 한국이 그 중 하나군요. 틀렸어요. 박 차장이 웃었습니다. 한국이 1위예요. 3나노 양산은 현재 세계에서 우리만 가능해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엔 회로가 보였어요. 너무 작아서 확대해도 잘 안 보였죠. 저 회로 하나 만드는데 공정이 700단계예요. 한 단계라도 0.001mm 어긋나면 칩 전체가 망가져요. 700단계라고요? 네. 근데 우린 이걸 하루에 10만 장 생산해요. 불량률 0.001%로.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700단계. 10만 장. 불량률 0.001%. 이건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박 차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속도요. 속도요? 네. 3나노 개발에 미국은 7년 걸렸어요. 우린 4년 만에 따라잡고 6개월 만에 추월했죠. 그게 가능해요? 이 공장은 단 하루도 쉰 적 없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100명은 넘어 보였죠. 밤낮 없이 3교대. 공장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공장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죠. 박 차장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독일 엔지니어들이 왔어요. 기술 배우러. 결과는요? 3개월 만에 포기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맞는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완벽이 문제라니. 우린 선택이 없었어요. 박 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에서 뒤처지면 끝이에요. 멈추는 순간 따라잡히고 따라잡히면 망하니까요. 그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멈추는 순간 망한다. 저는 평택역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거제도 용접공. 30년. 0.001mm. 평택 반도체. 700단계. 불량률 0.001%. 완전히 다른 산업인데 똑같은 철학이었습니다. 완벽. 정밀. 멈추지 않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두 번째 자원 정밀함. 0.001mm가 지배하는 세계.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어요. 이게 석유보다 강한 이유다. 복제할 수 없으니까. 기차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들이 지나갔어요. 불은 환했고 연기는 올라가고 있었죠. 밤인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대체 언제 쉬는 거야? 근데 그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쉴 수 없었던 거죠. 쉬면 죽으니까. 30년 용접. 700단계 공정.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공장. 이게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밤 9시였습니다. 저는 강남 호텔로 돌아왔어요. 샤워하고 노트북을 켰죠. 이메일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포럼 초청장. 내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발표자로 초청됐어요. 주제는 한국에 숨겨진 자원에 대하여. 구독자들이 미쳤나 봐요. 댓글이 2,000개 넘게 달렸죠.
한국 진짜 미쳤어요. 빨리 영상 올려주세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사라, 당신이 뭘 발견할지 기대돼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LNG선 데이터, 해저 케이블 점유율, 반도체 3나노 공정, 용접 0.001mm. 새벽 3시까지 작업했어요. 완성됐죠. 제목은 한국이 증명한 새로운 자원의 정의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코엑스 컨퍼런스홀. 1000명은 들어가는 공간이었어요. 절반 정도 찼죠. 앞줄에 각국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 슈미트 박사, 프랑스 전략연구소 피에르 소장, 일본 통상부 다나카 국장.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국을 취재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죠.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전통 자원 순위 112위. 한국은 석유가 없어요. 천연가스도 없고 희토류도 없죠.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 경제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LNG선 55%, 반도체 70%, 해저 케이블 60%.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럽이 난방하려면 한국 배가 필요해요. 세계가 인터넷 쓰려면 한국 케이블이 필요하죠. 스마트폰 쓰려면 한국 반도체가 필요해요. 앞줄에서 슈미트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톰슨 씨, 한국 조선이 강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90년대 일본 기술 베낀 결과 아닙니까?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배운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일본이 한국에 기술 협력 요청합니다. 피에르 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반도체는 결국 미국 장비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3나노 양산은 한국만 가능해요. 다나카 국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게 자원입니까? 기술은 10년이면 구식돼요. 한국은 운 좋았을 뿐이죠. 저는 뭐라 반박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말 운일까요? 일주일간 본 게 전부 우연이었을까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는 형식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빠져나갔죠. 저는 무대 뒤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슈미트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톰슨 씨, 조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한국은 일시적 성공이에요. 중국이 곧 따라잡을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혹시 제가 틀린 걸까요? 일주일은 너무 짧았을까요? 데이터가 착시였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처음부터 한국 경제 데이터 60년 추이를 시간축으로 정렬했습니다. 1960년대 제로.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 1970년대 기술 도입 시작. 경공업 육성. 1980년대 중화학공업 진출. 1990년대 LNG선 진입. 2000년대 반도체 세계 1위. 2010년대 방산 수출 본격화. 2020년대 3나노 독보적 기술. 패턴이 보였습니다. 60년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위기가 와도 투자를 계속했죠. 1위를 해도 다음 기술을 준비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국가부도 직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모든 기업이 구조 조정했죠. 그런데 삼성 반도체 투자액을 봤어요. 1996년 5조 원. 1997년 10조 원. 2배로 늘렸어요. 경제가 무너지는데 투자를 2배로 늘렸다고요? 현대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 때 조선소 확장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국 기업 위기 때 투자 패턴. 논문이 나왔어요. 서울대 김교수 연구. 제목은 역발상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읽었어요. 핵심 문장이 있었죠.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인식한다. 경쟁자들이 투자를 멈출 때 오히려 투자를 늘린다. 이는 자원 빈국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됐다.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생존 본능. 다시 데이터를 펼쳤어요. 2008년 금융위기.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 한국 마이너스 1%. 1년 만에 플러스 6% 회복. 2020년 팬데믹. 전 세계 봉쇄. 한국은 공장 멈추지 않았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모두 돌아갔죠.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강해졌어요. 넘어지면 더 빨리 일어났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연이 아니다. 이건 70년간 작동해온 시스템이다. 위기를 투자로 바꾸고, 투자를 기술로 바꾸고, 기술을 수출로 바꾸는 사이클. 이게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 새로운 깨달음을 적었어요. 한국의 세 번째 자원 위기 DNA. 망할 뻔한 경험이 멈추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건 복제 불가능한 자원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야경이 여전히 밝았어요. 수백만 개 불빛. 1960년엔 전기도 부족했던 나라. 근데 지금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슈미트 박사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운이 아닙니다. 70년 데이터가 증명해요. 이건 시스템입니다. 멈추지 않는 시스템.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답장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근데 상관없었죠. 저는 확신했으니까요. 한국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이건 새로운 국가 전략 모델이라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창원에 가야 해요. 방산 공장을 볼 거예요. 한국의 네 번째 자원을 찾으러. 잠들기 직전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정말 무섭네. 근데 그게 칭찬이었어요. 자원 없이 세계 1위가 된 나라. 위기를 먹고 자란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창원행 KTX. 2시간 30분 거리. 한국 방산 산업의 심장부였죠. 기차 안에서 검색했어요. 한국 방산 수출액. 2018년 30억 달러. 2023년 200억 달러. 5년 만에 7배 증가. 말이 안 됐습니다. 방산은 원래 느린 산업이에요. 계약 하나에 10년 걸리죠. 근데 5년 만에 7배요? 창원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한화 디펜스 공장 가주세요.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요즘 거기 바빠요. 외국인들 매일 와요. 무슨 외국인이요? 유럽 사람들이요. 전차 사러. 전차를 사러요? 유럽이요? 네. 폴란드가 1000대 산대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000대요? 공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부터 이상했어요. 폴란드 국기 단 차량. 노르웨이 국기 단 차량. 루마니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유럽 국기들이 줄지어 있었죠. 안내 담당 이 과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톤슨 씨 오셨어요? 네. 근데 저 차들은요? 오늘 폴란드 국방부 실무단 왔어요. K2 전차 추가 계약 협상 중이죠. K2요? 네. 세계 최강 전차예요.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이 펼쳐졌어요. K2 전차가 한 줄로 서 있었죠. 검은 차체. 육중한 포탑. 120mm 주포. 보기만 해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석 달이요. 독일 레오파르트는 18개월 걸려요. 6분의 1이라고요? 네.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에요. 가격은 절반이고 성능은 동급 이상이죠. 저는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용접 불꽃.
조립소리, 테스트 엔진음, 모든 게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과장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멀리 회의실이 보였어요. 유리병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죠. 양복 입은 외국인들. 노트북 펴놓고 진지하게 대화 중이었어요. 폴란드 협상팀이에요. K2 500대 추가 주문 검토 중이죠. 500대요? 이미 1000대 샀잖아요. 러시아 위협 때문이에요. 유럽이 깨달았죠.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다음 건물로 향했습니다.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어요. K9 자주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죠. 분당 발사 속도가 6발이에요. 독일 제품은 3발이고요. 전쟁에서 그게 중요해요? 결정적이죠. 이 과장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이 떴어요. K9가 포를 쏘고 있었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게 실전 영상이에요? 네. 우크라이나군이 K9 쓰고 있어요. 매일 증명하죠. 실전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검증된 생존 도구였죠. 오후엔 방공 시스템 시연장으로 갔습니다. 야외 공터. 천궁2 중거리 방공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돼 있었어요. 이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모의 요격 시연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표적이 떴습니다. 가상 미사일. 시속 6000km. 발사 버튼이 눌렸어요. 쾅. 천궁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죠. 7초 뒤 화면에 격추 표시가 떴어요. 요격 성공률이 얼마예요? 99%요. 99%요? 미국 패트리엇이 85%인데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주문했어요. 아랍에미리트도 협상 중이고요. 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방공망을 파는 나라가 됐어요. 1950년엔 미국한테 무기 받던 나라였는데. 이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톤슨 씨. 한국이 왜 방산 강국됐는지 아세요? 왜요? 70년간 쉬지 않았거든요. 휴전선. 매일 긴장. 매일 훈련. 매일 개선. 유럽은 30년간 평화 누렸죠. 우린 하루도 안 쉬었어요.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루도 안 쉬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빨간 핀이 꽂혀 있었죠.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사우디, 필리핀. 모두 한국 무기를 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과장이 말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무기가 진짜 좋냐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했죠. 뭘 증명했어요? 빠르고 정확한 쪽이 이긴다는 걸. 우린 70년간 그것만 연습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야경이 보였어요. 밤 6시인데 불이 환했죠. 조립 라인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창원 시내 호텔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열었죠. 유럽 방산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어요. 독일 국방장관 한국산 포탄 긴급 구매. 폴란드 국방부 한국과 합작 공장 건설. 노르웨이 K9 추가 주문. 에스토니아 K9 도입 결정. 유럽이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의존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네 번째 자원 실전 검증 방산 기술. 70년 긴장이 만든 자산이다. 유럽은 30년 잠들었고 한국은 70년 깨어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어요. 안보는 석유보다 절실하다. 목숨이 걸렸으니까. 창밖으로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 10시. 여전히 환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또 안 자네. 근데 그게 한국이었어요. 잠들면 위험하니까. 긴장을 놓으면 당하니까. 70년간 그렇게 살았죠.
그 긴장이 기술이 됐어요. 생존이 산업이 됐죠. 1950년 한국은 안보를 수입했습니다. 총, 탱크, 비행기. 전부 미제였어요. 2024년 지금 한국은 안보를 수출하고 있었죠. 전차, 자주포, 방공망. 이건 단순한 산업 전환이 아니었어요. 국가 정체성의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판교에 가야 해요. 사람들을 만나러. 기술 뒤에 숨은 사람들.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 한국의 5번째 자원을 찾으러. 잠들기 직전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는 법을 모르네. 근데 그게 힘이었어요. 멈추지 않는 것. 긴장을 놓지 않는 것. 70년 동안. 다음 날 아침 창원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판교로 가는 길. 한국 스타트업의 심장부죠. 4개 자원을 확인했어요. 해양, 반도체, 위기 시스템, 방산. 근데 여전히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도착했습니다. 빌딩 숲. 카페마다 노트북 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한 건물 5층. 작은 스타트업 사무실. 책상 10개. 직원 15명. 회사 이름은 칩솔루션즈였습니다. 대표 정민수 씨가 저를 맞았어요. 30대 후반.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저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클라이언트가 엔비디아예요. 저는 멈췄습니다. 엔비디아요? 세계 최고 AI 칩 회사요? 네. 그 엔비디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정 대표가 화면을 돌렸어요. 이메일 히스토리. 200개가 넘었습니다. 2년간 200번 넘게 수정했어요. 엔비디아 엔지니어가 매번 문제점 찾아냈고 저희는 24시간 안에 고쳤죠. 24시간이요? 하루 만에요? 네. 미국 업체들은 일주일 걸렸어요. 근데 우린 하루 만에 해결했어요. 잠 안 자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 손가락 마디 굳은 살. 2년. 200번. 24시간.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정 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더 완벽해야 했어요.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한국은 시장도 작고 인구도 적어요. 실수할 여유가 없죠. 2등으로 잘하면 아무도 안 사요. 1등만 살아남아요. 직원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밤 10시인데 아직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일해요? 네. 안 그러면 경쟁자들이 따라잡아요. 오후엔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한 카페에서 조선소 엔지니어 김철수 씨를 만났어요. 50대 초반. 25년 경력. 김 차장님, 왜 그렇게까지 정밀해야 해요? 우린 일본이랑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일본은 기술력 있죠. 중국은 가격 싸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둘 다 이겨야 해요. 일본보다 정밀하고 중국보다 빨라야죠. 안 그러면요? 망해요. 간단해요. 후회 안 해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김 차장이 웃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대학 보냈어요. 집도 샀고요. 1970년대 우리 부모님은 그거 못했어요. 그가 창밖을 봤어요. 성수동 거리. 젊은이들이 걷고 있었죠. 우린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죠. 근데 지금 저 애들 보세요. 배고픈 거 몰라요. 그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25년. 0.001mm. 30년 용접. 그게 전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였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정 대표와 김 차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가진 게 없어서 완벽해야 했다. 안 그러면 망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자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생존 본능. 실패할 수 없다는 절박함. 한국 역사를 검색했습니다.
1950년 전쟁, 1960년 극빈, 1997년 외환위기. 근데 매번 살아났어요. 더 강해졌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경험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망할 뻔한 경험이 시스템이 됐고 시스템이 문화가 됐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5번째 자원 사람. 정확히는 완벽해야 한다는 집단 정신. 70년간 위기를 겪으며 만들어진 문화 DNA. 이건 석유처럼 캘 수 없고 기술처럼 복제할 수 없다.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어요. 이 자원은 무한하다. 쓸수록 강해지니까.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 수많은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안 쉬네. 근데 그게 한국의 힘이었어요. 쉬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망하니까. 판교 스타트업. 2년 200번 수정. 성수동 엔지니어. 25년 완벽. 평택 반도체. 700단계. 거제도 용접. 30년.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청계천과 홍대를 가야 해요.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빠르게 퍼지는 자원을 찾으러. 잠들기 직전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자원이구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 멈추지 않는 사람들. 다음 세대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오후. 저는 서울 청계천에 서 있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계곡이 흐르고 있었어요. 맑은 물. 자갈. 물고기. 버들가지. 뉴욕, 런던, 도쿄 어디에도 이런 건 없었죠. 이상하네. 어떻게 빌딩 숲 사이로 계곡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화면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2003년까지 이곳은 고가도로였습니다. 5.8km 콘크리트 구조물. 하루 17만 대 차량이 지나가는 핵심 교통로였죠. 2003년 7월. 서울시가 발표했어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하겠다. 당시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교통대란을 예측했고 시민들은 정치쇼라고 비판했죠. 공사비만 3천억 원. 근데 2년 뒤 결과가 나왔어요. 고가도로는 사라지고 계곡이 돌아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교통체증은 줄었어요. 주변 상권이 살아났고 연간 방문객 2천만 명. 런던 타워브리지보다 많았죠.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사람들이 보였어요.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가 들렸죠. 한 스페인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바르셀로나 시청에서 일해요. 도시 재생 공부하러 왔죠. 청계천은 세계적 사례예요. 조금 더 가니 중국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 여성이 줄자로 폭을 재고 남성은 수지를 측정하고 있었죠. 뭐 하세요? 상하이 도시계획국이에요. 우리도 고가도로 철거 검토 중이에요. 청계천 모델 연구하러 왔죠. 청계천 홍보관으로 향했습니다. 벽면의 방명록. 뉴욕 도시계획국, 파리 시청, 베를린 환경부, 도쿄 국토부, 두바이 건설청. 전 세계 도시들이 다녀갔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1년에 몇 팀이 나와요? 50개 팀 넘어요. 주로 정부 관계자들이죠.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에요. 이건 모델이죠. 낡은 도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졌어요. 프랑스 커플이 셀카를 찍고 일본 가족이 산책하고 중동 여성들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죠.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부산 해저 케이블과 같은 원리라는 것을. 해저 케이블은 보이지 않게 세계를 연결했어요. 청계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이지 않게 전 세계 도시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죠. 홍대로 향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K-팝이 울려 퍼지고 네온 사인이 빛났어요.
한 카페 앞에 외국인들이 줄 서 있었죠. 뭐 하세요? BTS 지민이 다녀간 카페래요. 명동 면세점을 지나갔습니다. K뷰티, K패션, K푸드. 모든 게 K로 시작했죠. 한 중국 관광객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제품 사세요? 한국 거는 다르잖아요. 완벽하니까. 또 그 단어. 완벽. 반도체에서, 조선에서, K-팝에서, 청계천에서. 모든 곳에서 똑같은 철학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6번째 자원 문화와 도시. 단순한 수출이 아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 청계천은 도시의 기준을, K-팝은 음악의 기준을, K-뷰티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새로 썼다.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어요. 이게 21세기 진짜 파워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세계를 이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새벽 1시.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정말 쉬지 않네. 내일이면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국이 계속 남을 거예요. 고가도로를 부수고 계곡을 만든 나라. 자원이 없어서 기준을 만든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토론토 자택에서 이상한 데이터를 봤어요. 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 1위라는 모순. 2주 동안 답을 찾았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작아졌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선 한국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13시간 뒤 토론토 자택.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시작. 구독자 5만 명이 실시간 접속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LNG선 55%, 반도체 70%, 해저 케이블 60%, 방산 수출 5년 7배 증가. 한국은 석유가 없어요. 천연가스도 없고 희토류도 없죠. 근데 이 나라가 세계 경제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어떡해요? 비결이 뭐예요? 말이 안 돼요.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세계 1위가 됐어요. 석유 있으면 석유에 의존하죠. 자원 있으면 자원 팔고요. 근데 한국은 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시스템을, 문화를. 그리고 그것들이 석유보다 강한 자원이 됐죠. 한국의 진짜 자원은 5가지예요. 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 정밀함. 0.001mm가 지배하는 세계. 위기 DNA. 70년간 멈추지 않은 시스템. 방산.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 그리고 사람. 완벽해야 한다는 집단 정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1세기 자원은 땅속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어요. 자원 없이도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멈추지 않으면 된다고. 라이브를 끝냈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창밖으로 토론토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아름다웠지만 한국의 역동성은 없었어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 자원이 없어서 자원을 만든 유일한 나라. 멈추지 않아서 세계 1위가 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의 빛이었습니다.